네, 매일매일 건강을 저금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해소!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여기는 장수은행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으시나요? 저는 그래도 웃음이 좀 많은 편이어서 자주 웃는 편인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하루 평균 한 400회 정도 웃는다고 하고 400이 웃네. 네, 슬프게도 우리 네. 성인들은 하루에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항상 깔깔깔깔 이렇게 웃고 다녔는데 네. 이 어른이 되면서 좀 웃는 횟수도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웃을 일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건강하이소 MC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나이 들수록 웃는 일이 너무 많이 없어지고 웃는 빈도가 확 맞아. 줄어버리니까 네. 이 웃음 자체가 노화 지표 중에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해요. 맞아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참 많은데 맞아요. 사실 웃으면 건강이 온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죠? 네. 네, 우리가 소리내서 하하호호 웃으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고요. 오. 또 면역력도 올라가고 오호. 또 진통 효과, 또 오. 자율신경까지 바로잡아주는 그런 좋은 순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돈도 안 들이고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 이게 바로 당장 웃어 버려야겠는데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딱히 즐거운 일이 없는데 이게 억지로 웃는다고 이게 그건 괜찮은 건가요? 자, 제가 웃음 치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살짝 미소만 띄면은 안 되고요. 정말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껄껄껄껄 힘차게 웃어요. 보는 그 박장대소라든지 박장대소. 아니면 얼굴을 환하게 웃는 이 파한대소 있죠. 네.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웃으셔야 돼요. 박장대소, 파한대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경수 씨, 저희 한번 크게 웃겨주시죠. 갑자기요? 네, 네. 시작.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 영화 대사, 영화의 한 장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저희 아버지 건담인데요. 건담? 로봇이야? 순간 분위기 좀 이상해졌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이대로 오늘 저희와 함께할 주치 선생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미소를 만들어드리는 치과 신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안한 숨과 건강한 귀를 책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동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으면 건강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들 하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돌아가실 때 아주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그때 큰 웃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무릎관절 정형외과 정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 담, 췌장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간담체외과 심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허리 아프면 디스크 협착증 고민이 많죠. 우리 척추병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전문의 정형외과 최승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뉴스 쉽게 읽어주는 여자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강 뉴스 쉽게 읽어주는 여자 오희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키워드는 당류입니다. 가공식품 중 한 번 섭취할 때 가장 많은 당류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큰 품목은 음료류로 확인됐는데요. 그중에서도 포도주스가 당류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당류 함량 정보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58.3g으로 그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의 주 공급원은 음료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과자류와 빵류, 떡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이 과일 주스도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 당류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우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데 음료수를 포함해서 단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음료는 한 병 용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 용량을 선택한다거나 덜어서 마시게 되면은 당뇨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뇌노화입니다. 한 개의 치아를 잃을 때마다 1년씩 뇌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평소 기억력에 문제가 없던 평균 연령 67세의 172명 대상으로 이들의 치아 건강과 기억력을 4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가벼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 개의 치아 손실로 입는 뇌 수축률은 뇌 노화가 1년 동안 진행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또 잇몸 질환이 심한 사람이 치아 한 개를 잃었을 때는 뇌 노화가 1.3년 진행된 것과 비슷했습니다. 네, 치아가 빠지면 뇌도 빨리 늙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치아가 한두 개가 빠지게 되면 음식을 씹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내려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뇌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유지하는 것도 뇌에 해로울 수 있으니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결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인가요? 네, 우리 치아가 내 치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도 중요합니다. 치조골을 보존하는 상황에서는 치아를 빨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로 대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 뉴스 쉽게 읽어주는 여자 오기주 그리고 신준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삶이 고달픈 50대 남성입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부쩍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고 나서도 설마 안 잠긴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1층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 현관 손잡이를 돌려서 확인, 또 확인합니다. 집안에서도 좀 편하지가 않는데요. 느긋한 주말, 오랜만에 TV를 보는데 왠지 TV의 각도가 삐뚤어진 것 같아 이리저리 맞추다가 영화는 못 본 적도 있고요. 또 하루는 액자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집안의 모든 액자며 시계며 수평을 맞추다가 한나절이 다 간 적이 있답니다. 제가 계속 이러니까 우리 아내는 아우 여보 그거 괜찮은데 왜 건드려서 그래. 조금 안 맞아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그만 좀 해. 그거 강박증이야. 그죠.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제 맘이 하루 종일 찜찜하고 불안한데 백장수, 강박증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 속 음료들이 일렬로 정리돼 있어야 하고 또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못 참는 분들 있죠. 이를 두고 우리는 강박증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장님들도 이것만은 어쩔 수 없는 집착이나 강박 증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명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였어서 제가 한때 잠을 잘 때 모든 수도꼭지에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백색 소음을 통해 가지고 이명을 치료하게 됐고 지금은 그런 강박 증상은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동우 원장님은요? 저는 본래 이제 강박 관련된 증상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생긴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도어락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어락에서 보통 잠기고 나면 소리가 나죠. 근데 이 도어락이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찝찝한 데가 너무 많고요. 차도 이제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도어락을 잠그고 나면 삑 하는 소리가 나는 차가 있지만 하필 제 차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좀 확인을 하는 버릇이 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심재룡 선생님은요? 저는 최대한 강박이란 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반복을 하는 행동이 있다,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그때부터 그 행동을 피하려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 그런 강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럼 최승현 원장님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뭐 묻으면 바로 손 씻어야 되고 물건도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가지런해야 되고 정렬도 돼야 되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기억을 다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너무 예민하니까 사실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 치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박증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신경을 다른 데 써서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것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한 가지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바쁘게 움직이면은 그것조차 이렇게 싹 잊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준혁 원장님은요? 한 10년 넘게 이제 그렇게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강박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그 장수를 특정 장수로 뭐 2자, 4자로 끝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의 그 위치라든지 크기 뭐 노출을 맞추는 건 당연하고 글자체, 위치 이런 거를 정말 딱딱 떨어지게 100장에서 400장 정도 만들면 그걸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랬던 적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제가 또 불행하게 또 2개 정도 해외 강연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전 인구의 2에서 2.5%가 한 번 이상 강박증을 경험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숨기거나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박증은 뭐고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누구나 살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불안감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러한 불안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이라든지 이성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강박증은 이런 불안 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으로 나뉘는데요. 강박적 사고 자체가 이제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라면은 강박적 행동은 그것을 중화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너무 위축되게 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이제 꼼꼼한 성격 등이 있을 때 이러한 강박증이 잘 생기고요. 최근에는 뇌의 기능 이상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 이 백장수도 매사에 지나치게 좀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꼼꼼한 건지 이 강박증이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최소한 이제 1시간 이상 강박 증세가 있거나 반복된 강박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강박증을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남들이 보기에 과도하게 꼼꼼하고 신중하고 완벽주의자 성격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강박증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거죠. 강박증의 이제 대표적 질환으로는 결벽증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정돈 또는 정리, 정렬, 저장, 외모에 대한 어떤 강박증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떠오른 사고가 이제 떠나지 않거나 머리털을 계속 뽑는다든지 피부를 뜯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강박증의 한 종류입니다. 이 집안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은 저희가 TV에서도 종종 보긴 했는데 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사진과 대화방을 또 쌓아두는 디지털 저장 강박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저장 강박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갖고 있던 사진을 지우거나 하면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추억들이 이제 사라져 버릴까 봐, 증발해 버릴까 봐, 이제 언젠가는 또 그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까 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데이터를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분명 강박증 환자도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멈추질 못하는 걸까요? 강박증 환자 자신도 그 강박적 사고가 의미가 없거나 뭐 불합리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떨치려도 본인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으로 강박적 사고를 막으려고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불안과 초조함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강박증 환자는 많게는 60에서 80%까지 우울증을 앓게 되고요. 또한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제 또 알코올 의존을 동반할 수 있고 뭐 뇌출혈을 겪을 확률도 3배 이상 높게 됩니다.
물론 뭐 삶의 질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강박증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치료를 하는데 약물 치료라는 약 80%에서 이상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상에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강박 사고가 떠올랐다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강박 사고를 떠올릴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막상 다가오면은 그것을 바로 떠올리기보다는 한번 지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강박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종이에 써내려가면서 한번 적어보면서 이것이 무의미한 생각이다라는 것도 스스로 깨달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15분 정도 걱정 타임을 정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걱정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또 강박 그런 사고가 떠올랐을 때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내용을 들어서 반복적으로 들어서 괴롭지 않을 때까지 이제 들으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딱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겠어요. 조금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먹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북한 수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이번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최현상의 100세송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척추전방전이증 또다시 통증 찾아오며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척추에 여러 끝나 전방전이증 왔나 봐요. 위쪽에 척추 밀려나 허리 통증이 왔나 봐요. 잘해요 평소의 자세를 아직 괜찮다 마시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걸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네, 오늘의 투자처, 척추의 위아래가 어긋나는 척추전방 전이증을 아시나요? 오늘의 주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최승현 원장님입니다. 이 척추를 흔히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척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째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위랑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둥이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움직이는 기둥입니다.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거기가 바로 허리죠. 허리가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데는 목입니다. 목. 그다음에 등 부위는 이제 그 기둥이 제일 운동이 적어서 사실 제일 빈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머리부터 팔, 다리 신경이 쭉 내려서 내려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신경 통로도 오래 사용하면 서서히 좁아져 들어가죠. 마모가 생기면서. 우리 수도 파이프 오래되면 서서히 좁아져 들어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좁아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팔다리 증상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서서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좀 보면은 어르신들 분께서 항상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늘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늘 허리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는데 이 요통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 아, 네.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면 쓸수록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척추뿐만 아니라 디스크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허리 통증이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뭐 척추 질환이 90% 이상이 뭐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대표적인 거는 디스크, 협착증, 뭐 척추 전방전이증 등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이 방금 노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서 좋게 쓰고 오래 쓰면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뭐 비뚤어진 자세, 뭐 척추 주변에 이제 불필요한 자세가 이제 자꾸 압력이 가해지고 되면 이제 통증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실체 활동, 그다음에 뭐 무거운 물건 들고 허리 근육 손상되면서 뭐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 뭐 서서히 진행하다 하면서 생기는 거지만 당사자는 보통 갑자기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을 하니까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허리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디스크잖아요. 네. 근데 디스크가 젊은 분들에게도 자주 좀 발생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목 등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척추뼈 각각의 마디에 완충제,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디스크, 정확하게 명칭으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절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뭐 국민 척추 질환이고요. 뭐 디스크는 연골의 한 종류입니다. 관절 연골과는 다릅니다. 관절 연골은 다 단단한 연골로 되어 있는데 척추는 척추뼈 사이에 생각하는 그 중심 안에는 젤리같이 몰랑몰랑한 그 수액이 있고요. 이 수액을 감싸는 단단한 섬유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스크가 이렇게 자극을 받거나 뭐 노화가 되면 손상이 되고 파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조각들이 신경 쪽으로 빠져나가면 신경이 눌려지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젤리 같은 게 나와서 눌리면 처음엔 통증이 심하다가 서서히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섬유랑 같이 단단한 거는 사실 녹아 흡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치료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게 허리 디스크라면 그 척추관 협착증은 그 척추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 우리 척추의 두 번째 기능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죠. 우리가 일 많이 하고 노동 많이 하시는 분 보면 이제 손에 굳은 살 막 생기죠. 살이 막 두꺼워지듯이 뼈끼리 마찰 생기고 인대도 자꾸 사용하면 당연히 두꺼워집니다. 계속 서서히 두꺼워져 들어가죠. 근데 신경 통로 바깥쪽으로는 두꺼워져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서서히 좁아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통로가 서서히 눌려져서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보통 심해지기 전까지는 별로 증상 없이 잘 지냅니다. 잠깐 아프다 말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 주사, 뭐 물리치료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어서 MRI를 찍게 되면 보통 협착증이 말기인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앞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발음도 좀 어렵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정확히 무슨 질환인가요? 네, 제가 오늘 척추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연결하는 이게 후관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후관절은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할 때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하면 앞으로 숙이면서 서서히 앞으로 이동을 했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계속 사용을 더 하게 되면 더 많이 삐걱거리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문 경첩에 못이 느슨해지게 되면 자꾸 여닫으면 더 닫을수록 더 삐걱거리게 되고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척추뼈 위에 마디가 앞으로 밀려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예, 척추 전방 전이증, 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연골, 즉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찢어지면서 조각이 신경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걸 말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오랜 세월 사용해서 자꾸 척추뼈랑 힘줄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통로가 서서히 좁아지는 걸 말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후관절, 즉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잡는 역할을 하는 후관절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 마모가 생겨서 이제 신경 통로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좁아져 들어가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뼈 사이의 디스크도 이제 후관절이 잡아주는 일을 디스크가 계속 버티다 보니까 디스크도 자꾸 낮아지고 쿠션도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도 계속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랑 이제 같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가요? 아무래도 이게 같이 오게 되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말인데요. 그 척추 마디가 서서히 흔들리게 되면 사실 요통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서 마찰이 서서히 생기죠. 그 신경 지나가는 통로, 뼈, 인대 이게 자꾸 두꺼워져서 서서히 좁아지고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오래되면 디스크랑 협착증은 세트 메뉴처럼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더욱 고생하는 척추 질환,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우리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척추 질환. 1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김양순 씨.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서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허리가 탈이 난 것 같아요. 계속 뭐 진통제 먹고 이래 버티다가 너무 못 견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 거죠.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땡기고 또 허리가 아무리 바로 누워도 안 펴고 옆으로 누워도 안 펴고 밤새도록 뒤치다거리고 그랬죠. 그게 제일 힘들었고 또 어디 뭐 한번 간다 해도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고 허리하고 안 좋으니까. 사진 한번 더 볼게요. 보면 이렇게 뼈가 가지런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내려가는데 이렇게 어긋나 있어 그죠? 이게 갑자기 어긋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어긋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마 중년 때부터 어긋났을 기다. 근데 이제 요거를 뼈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맞추고 그죠? 이 좁아진 것도 이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벌려놨는데 수술하면 이게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도 아마 내시경 수술 일어나니까 아마 수술에 대한 좀 눈높이도 좀 많이 낮아지셨을 거예요. 허리는 당연히 아픈데 이제 왼쪽으로 엉치다리로 당겨 내려오는 이제 방사통이죠. 그게 심했던 환자분이고 뼈도 많이 어긋나 있고 척추 전방전이증이 많이 심해가지고 일단 뼈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통증에다가 그 어긋나면서 신경도 같이 눌려지니까 엉치다리 쪽에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하니까 많이 어긋난 뼈를 바로 잡아주고 눌려진 신경을 풀어주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많은 분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일상생활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고 나서야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경과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서 다니고 걸어 다니는 게 많이 힘드셨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까지도 많이 힘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일상생활도 잘 하시고 치료가 좀 더 잘 되면 이제 원래 하던 일상생활을 넘어서 하시던 생활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뭐 아프지를 안 하니까 잠도 잘 자고 첫째는 뭐 걷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수술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장도 제대로 못 갔는데 지금 마음대로 시장도 가고 마음대로 계단도 마음대로 오르내리고 어디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니까 그 이상 좋은 게 뭐 있어요. 어제의 아픔은 뒤로 하고 오늘은 당당한 발걸음. 김양수 씨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한데요. 걷는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하게 무리하면 안 된다 하니까는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저 강원도 멀리 사는 딸내미 집에 마음대로 한번 장거리다 보니까 차를 오래 못 타서 한번 가보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이제 한번 수 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모든 병이 초기, 중기, 말기를 이렇게 나누듯이 초기나 중기의 경우는 비수술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말기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의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적응을 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올 일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요통이나 방사통이 심해서 내원을 해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게 되면 병의 진행 단계를 진단하게 됩니다. 검사상 초기 및 중기에 척추 전방 전이증은 안정, 약물 치료, 허리나 복부 근육 강화하는 운동 치료 등 이래도 효과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등 같은 시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하면 이제 보통 치료에 반응을 보통 하죠. 근데 이제 비수술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계속 아프고 증상 지속되고 신경이 많이 눌리고 감각도 떨어지고 힘까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 파형도 자꾸 심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상 말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이게 척추 수술이다 보니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말기로 이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이제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척추 유압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뼈가 흔들리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뼈가 흔들리면서 디스크 협착증도 같이 생기니까 이제 수술의 원칙도 이제 디스크랑 척추 간 협착증을 해결을 하고 흔들리는 뼈는 이제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를 절개 수술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랑 근육을 크게 열고 수술을 하게 됐고요. 비만이 있고 체격이 큰 사람의 경우는 더 많이 열어야지 이제 척추를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니까 당연히 출혈도 많고 수혈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열었던 근육을 다시 닫으면 이제 근육이 다시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척추 질환, 이 질환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 주변에 문제없는 피부나 근육을 가능한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이제 주목적을 두게 되는 거죠. 먼저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좁아진 통로를 넓혀주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조각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못 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나사못을 고정술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나사를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치과에서 하고 맨날 저는 이제 임플란트 나사를 이 몸빼에 심는 사람인데 저희는 그래도 1cm 이하거든요. 10mm 이하인데 이게 엄청 뼈에다가 이렇게 엄청 큰 걸 넣는다고 하니까 환자분들은 좀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니 좀 치과 선생님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임플란트 하나 넣는 거랑 10개 넣는 거랑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 문제가 없는 특수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처음 척추 유압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사실 환자 보호자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척추뼈 사이 이 관절은 당연히 원래는 보존을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보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손을 보게 되겠죠. 아까 치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래 치아를 최대한 보존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이렇게 하다 떼우고 금리도 씌우고 할 수 있지만 정 안 되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척추 관절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인공 디스크가 있긴 있는데 아직 부족해서 사용을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일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거는 뼈와 뼈 사이를 고정을 시키는 이제 유압술입니다. 유압술의 경우는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척추경 나사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게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 사실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게 나사가 좀 커 보여서 조금 놀랍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작은 구멍으로 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척추 유압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척추 유압술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약해진 마디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흔들리는 걸 해결해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좁아진 통로를 넓혀주는 협착증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디스크가 자꾸 마모돼서 낮아지니까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이에 간격을 벌려서 이제 인공뼈를 넣고 케이지란 버팀목을 넣어서 디스크 간격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치료의 그 원칙이 되고요.
이제 가끔 뭐 셀을 넣는다고 이렇게 묻는 분이 많은데 그냥 셀을 넣는 게 아니고 당연히 특수 금속을 넣습니다. 요즘은 텅스텐으로 된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 하다 보니까 크게 열고 하는 거에 비해서 수술 후 통증도 적고요. 그 회복도 당연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유압술을 하게 되면 그 유압술을 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의 마디들이 더 약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르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척추 마디가 굽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건 허리입니다. 허리. 특히 허리 4번, 5번, 천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가 제일 척추 전방전이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 약해지잖아요. 특히 한 마디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 마디는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마디가 나빠질 틈이 거의 없죠.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릴 때 한 부위에 표시를 글씨를 내놓고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위치가 당연히 정해져 있듯이 전방전이증 한 마디가 생기면 요 마디가 계속 망가집니다. 일단 이 마디가 최대한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지 다른 마디로 이제 이동이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한 마디를 해결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마디가 많은 척추의 힘을 고루 분산시켜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데를 해결을 해야지 그 나머지 마디에 힘을 고루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80세 된 분이 수술하면 다른 마디는 또 똑같이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똑같이 80년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마디도 이제 힘이 고루 분배되다 보면 또 금방 약해진 게 표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가 중요하겠죠.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나 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좀 점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특히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아까 나사를 이제 몸에다 이제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금속 탐지기 이게 딱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은 삐 소리 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이렇지 않나요? 감지가 아니, 그 될 정도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네. 크기라면은 소리 나지 않나요? 맞아. 어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띠 소리 맞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검색대를 통과하면 이제 금속 물질은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는데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쇠가 아닙니다. 특수 금속이고 이제 특수하게 코팅이 된 금속이다 보니까 검색대에서 이제 통과할 때 소리는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서 이게 한번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외국 가실 때 저한테 소견서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진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가서 혹시 검색대에 걸리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셔서 사실 소견서는 써드립니다. 뭐 어디 유압술이고 나사법 삽입된 상태입니다 써드리는데 네. 다 갔다 오셔서 그런 거에 걸린 적은 없다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점들은 또 있나요? 많이 여쭤보시거나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점들 환자분들이. 그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 그거죠. 수술은 최후에 해야 된다는데 뭐 주위에서 수술하지 말라던데 수술한 사람 중에 뭐 좋은 사람 없다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마찬가지로 저는 좀 환자분들한테 이게 치과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꾸 치과 홍보가 되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이빨이 상할 때까지 다 상한 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 하진 않습니다. 이제 떼우고 고치고 하다 보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듯이 이제 협착증 이런 등은 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해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사실 진단받을 때만 해도 그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 본인 자신도 비수술에 뭐 반응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에 이런 말들로 자꾸 더 미루게 되죠. 잔디 위에 이게 돌이 올려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이 잔디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오늘 치울까요? 내일 치울까요? 모레 치울까요? 1년 있다 치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뭐 척추 수술은 급하게 막 서두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조금 늦게 한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 너무 늦게 하면 그만큼 그 오래된 그 잔디에 올려진 돌이
한참 있다 치우면 잔디가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듯이 뭐 신경이 회복되는데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묻는 게 이제 나사못을 어떻게 절개를 안 하고 넣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구멍으로 이렇게 넣는 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사못을 하기 전에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협착증을 다 해결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삽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구멍으로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 등, 허리 등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이제 우리 바른 자세는 목 등, 허리 등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허리를 세우는 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 말하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세우더라고요. 딱 세웠어. 저도 그때만 딱 세우시더라고요.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피할수록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를 감싸는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허리가 구부정하면 사실 일시적으로 편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이게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근육에 더 도움이 되고 척추에는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척추 수술도 많은 부분에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하니까 이제 척추 수술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재활도 훨씬 빠르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배 수술할 때 개복술을 안 하고 복강경 해서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빨리 돌아가고 원래 하던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듯이 그러니까 아프니 병원 가면 수술하자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소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최소한 진단을 우선 내리고 추후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척추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최승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죠. 오래전부터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스한 봄 햇살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토마토. 그 안에 어떤 진가가 숨어 있을까요? 토마토는 한의학에서 번가라고 불렀습니다.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해소하며 비위를 건강하게 하면서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실제로 열병으로 입이 마를 때 토마토를 먹을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라이코펜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뇌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에게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정력제로 알려질 만큼 남성분들의 정력과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세계적 건강식품이죠. 이 토마토가 부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저토마토인데요. 대저토마토 너무 맛있죠? 그 맛에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 대저토마토로 토마토 딸기국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십자 칼집을 넣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토마토를 넣어 주십시오. 토마토와 딸기만 들어가는데 이거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올릴 고명이라고도 하고 또 가니쉬라고도 하는 재료를 준비를 하겠는데요.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주면 훨씬 영양 흡수가 잘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명으로 올라갈 방울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를 조리할 때 열을 가하고 기름을 첨가하게 되면 토마토에 있는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녹아내려와 기름에 섞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은 봄나물입니다. 여러
야채들을 쓰실 수도 있는데 봄나물이 초봄에는 모양이 예뻐요. 작고 예쁘기 때문에 오늘은 초록색 잎으로 요 참나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소한 킥을 더해줄 올리브유를 쪼르륵 둘러주면 끝! 드디어 명실상부 부산을 대표하는 대저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딸기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색감도 너무 먹음직스럽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토마토. 여러분 꼭 한번 맛보이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국내산 숯불 민물장어 전문점 장덕장어에서 식사권을, 동화 속 힐링카페 올드머그에서 상품권을,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 짐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